그게 고민이 필요한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정말 할 말 많은데 참겠습니다. 진짜 선생님의 분노 게이지를 이만큼이나 올려놨으면 성공적인 거야, 그 정도면 이제. 성공한 인생이다. 모두가 물론 근본이 그쪽은 아니지. 근본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심화 영역으로 넘어간 거는 그 사람이 한 게 맞아요. 확실하게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지? 잡혀간다 만다 훌륭하다 이러고 있는데 또 한몫해주신 그분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20번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선생님이 지금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주제통합 지문이라고 써놨지. 자, 이거는 이 양식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략부터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량이 지금 총 6문제가 나왔고 문제 구성을 보면요. 20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의 공통점. 그래서 뭐 수렴되어가는 또 영향을 분석했다, 대안을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들로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 50번 문제도 오답률이 5위에 이를 만큼 되게 매력적으로 멋지게 썼어요. 정말 잘 썼어요. 그동안 우리가 서술형 특징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거의 거저주는 문제같이 풀었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탐정이 가끔 있는 거 외에는. 근데 이 문제는 두 지문을 한꺼번에 준 다음에 이 녀석들의 특징을 각각 공통점으로 뽑아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5번에서 틀린 사람 혹시 있을까? 5번에서 틀린 사람. 20번이요? 20번 문제. 5번,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률이 41%밖에 안 됐어. 근데 오답 테스트를 봤더니 3번 선택지가 17% 그리고 5번 선택지가 무려 27%야. 나 진짜 이상한 데서만 들어. 근데 선생님 이건 또 근데 결과부터 얘기할게. 내가 만약에 20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느낌으로 풀고 있는 거야. 필로 풀고 있는 거야.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이 이런 선택지가 많이 나와. 선생님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 느낌으로 푸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래놓고 본인은 이런 말을 하지. 아깝다.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풀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자, 21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가의 형식론이라는 단어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를 중심으로 그 네모의 위나 아래 어딘가에 이 문제의 판단의 근거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항상 뭐 네모를 이해하라라는 자, 문제부터 먼저 써볼게. 1번 몇 번이었지? 20번이지, 그치? 20번이 서술상 특징이었고 21번은 결론적으로는 무슨 문제? 추론 문제다. 그러면 추론 문제는 뭐 싸움이다? 추론의 근거 파악 문제다. 그리고 그 근거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 자, 그건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고요. 22번 봤더니요.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의 상대의 견해나 자, 보면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자, 22번은 이 지문이 뭐라는 사인 같은 거야. 참고로 우리 지금 지문도 안 본 상태에서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라고 생각하자. 이 지문은 뭐다? 인문 지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인문 지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와서 뭐라고 주장할 거야. 그럼 보통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단계라고 그랬었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은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간 거죠. 뭐예요? 이해해서 다른 쪽을 비판해봐. 라는 키워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문 속에서 특정한 사상가나 철학가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중심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지문들을 한마디로 쫙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 번에 보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런데 혹시 질문의 양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읽다가 헷갈리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하냐면 깃발 꽂고 다니세요, 그냥. 오케이? 내가 어떤 단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을 뭐 여기는 빨간 세모 깃발, 여기는 네모 깃발, 오케이? 여기는 뭐 그다음에 동그라미 깃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깃발 꽂고 다니면서 빨리 찾기에 신경 써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2번 문제가 오답률 7위였어요. 정보량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번이에요.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인데요. 자, 23번. 지금 보기가 좀 거대해 보이지만 실은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선택지를 빨리 보세요. 선택지를 봤더니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런 식 아니야? 오케이? 어떤 인물의 관점을, 그렇지? 뭐예요?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미아는 보기 적용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의 스타일이 새롭지만 그러니까 형식은 새롭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그 패턴의 문제가 맞다는 거지. 그렇지? 자, 24번 갔더니 문제가 많기도 하네. 24번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왜 그림을 하나 줬어? 그러면서 보기는 기억의 관점이고 A는 기억의 관점이고 B는 미해의 관점에서 비평을 했대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좀 봐봐. A 관점과 B 관점의 뭐를 파악하라? 차이를 파악하라는 문제로고, 오케이? 그러면 관점의 차이니까 이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심 단어가 어딘가에 지문 속에 놓여 있겠지, 그렇지? 그거를 잠시 후에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 지금은 아직 건드리지 말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25번은 어휘 문제이긴 한데 무슨 문제? 동음, 이의, 문제가 한번 나와줬죠. 동음이어가 뭔지 모르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뜻들을 명확하게만 밝혀주시면 역시 크게 문제없이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특히 우리는 22번 문제나 23번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어. 뭐냐? 지금 이 문제들은 정보의 양이 많을 거야. 많을 거게 뻔히 보여. 그렇지? 그러면 정보의 양이 많은 문제도 어렵지만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정보의 양이 많아서 빡센 것이 있고 정보의 양은 적은데 계속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례에 비교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되게 양상은 다양한데 나는 정보량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봅시다. 일단 가제목부터 분석 들어가 볼게. 가제목부터 가보자. 무슨 얘기나 봅시다. 미학은 하면서 1번 잘라기 시작합니다. 중심 주제는 미학이네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거잖아, 그렇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정의했죠. 넘어갑시다. 그럼 그런 게 있구나.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미학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술의 정의래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술과 관련된 미학도 바뀔 수 있는 거겠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번 예술의 정의에 관련해서는 모방론이 있었어. 모방론의 주창자는 누구? 우리 아리형. 하도 많이 나와서 선생님은 이제 아리형이라고 써요. 한두 분이야. 소크 형이랑 아리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아리형이 말했는데 이 모방론이 뭐냐면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래. 자, 예술은 이퀄 자연 모방입니다. 참고로 이 모방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22번 틀린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 일단 가볼게 더. 이 모방론은요,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되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했습니다. 이 녀석은 뭐예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이랍니다. 이건 뭐예요? 닮은 꼴이어야 된다. 닮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전제를 했답니다. 그러나 눈 반짝반짝 뭔가 차이점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럼 새로운 이론이 튀어나올 거야? 자, 또 깃발꼽을 준비하시고 한 손에 깃발 준비하는 거야 이제.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두 번째 낭만주의 사조가 나왔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안. 자, 이렇게 모방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낭만주의 사조가 있었어. 자, 이 낭만주의는 특징이 뭐라고요? 예술가의 그냥 키워드만 쓸게. 너무 많으니까. 독창성이 중요하고요. 또 특징은 왜곡을 허용한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왜 여기서 눈을 반짝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방금 뭐가 발생했니 얘들아? 차이점이 발생했잖아. 선생님 녹화 버튼 눌렀냐? 눌렀네. 차이점이 발생했잖아. 모방론의 키워드는 재현의 투명성이었어. 재현이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닮은 꼴이어야 된다. 근데 낭만주의는 왜곡이잖아. 두 개 사이에 대립되는 쌍이 만들어졌으므로 100% 확률로 선택지 있을걸? 100% 맞아요 이건? 차이점이 나오면 무조건 나옵니다. 자, 모방론에 따르자면 예술은 복제품인, 그러니까 모방이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야. 낭만주의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야. 예술은 독창성이 중요해. 그러면 낭만적인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18세기 말에 나가요. 참고로 이런 단어는 원래는 신경 안 써야 돼.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거든? 서시상 특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해볼 거야. 자,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모방론이 쇠퇴를 했습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죠. 오케이. 그래서 낭만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거라고 선언했지. 그게 몇 번이 될 거야? 이제부터 2, 3, 4, 5번이 되겠지. 오케이? 이론이라고 했으니까요. 가봅시다. 무슨 얘기 나오는지 보자. 먼저 20세기 초 콜링 우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편의상 2번이라고 치고요. 이거 뒤에는 이름부터 할까요? 자, 그냥 똑같이 합시다. 표현론이 지금부터 나올 거야. 관련된 사람은 콜링 우드예요. 그리고 콜링 우드는 몇 세기?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 마음에 안 들어. 20세기 초. 자, 가볼까요? 콜링 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을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를 표현한 거예요. 예술은 이퀄 예술가의 마음이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에 따르자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에요. 키워드 나왔네요. 예술은 정신적 대상이다. 오케이. 그리고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작이나 작가의 내면보다 잠깐만 눈 반짝반짝해야지 또 차이점이야. 자, 요새 정신적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내면보다는 고유 형식이 중요하다는 형식론도 발전했어. 그럼 3번이지. 형식론이야.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묶어놓을게. 비슷한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작품 자체의 고유한 형식. 작품의 고유 형식. 참고로 그에 대한 작가가 누가 나왔죠? 벨의 형식론이라는 게 나왔죠. 벨. 자, 그럼 지금 봐봐. 글의 흐름이 문장에 등장하는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 이렇게 표화되고 있지. 그럼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돼. 몇 세기, 누구, 뭐, 언제 나왔고, 왜 나왔고, 중심은 뭐고. 정보가 많은 거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그쵸? 계속 가봅시다.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를 많이, 자, 이런 많이는 집중해야 돼. 왜? 올리라는 거니까 특징적인 면모잖아. 그쵸?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비평가만 할 수 있는 거야. 비평이라는 건. 그러면 설명하고,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오케이. 의미가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형식을 통해서 정서를 유발하면 오케이. 그게 뭐다? 예술이다. 아무나 보고 예쁘다라고 하는 건 예술이 아닌 거야.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가 와 이거 멋진데요? 하면 이제부터 그게 예술이야. 됐지? 자, 그러다가 다음 단어 넘어가 볼까? 20세기 중반에 라고 하면서 다음 얘기했을 때죠. 좀 좁을 수 있겠는데 한번 써봅시다.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뒷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못하게 되자 또 두 가지 이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새로운 상황의 등장입니다. 오케이? 새 상황은 뭐냐면 뒷샹의 샘, 너 이거 얘들아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냐? 남자 소변기 뜯어와가지고 걸어놓고 심지어 쓰던 거 가져옵니다. 쓰던 거 써서 갖다 놓고 가져다 놓고 설치해 놓은 다음에 샘이라고 그 제목을 담아놓은 거야. 그럼 과연 이건 예술인가 아닌가? 오케이? 이로부터 촉발된 뭐예요? 예술 정의론.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 정의 2차전이 발생한 거지. 됐죠? 봐봐. 이 녀석은 정신적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고유한 형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예술은 무엇인가? 그동안 있었던 이론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하나는 우리가 흔히 참고로 이건 20세기 중반이야. 20세기 중반.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연극, 미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질적 뭐 한 거야? 성질이 다르다는 뜻이지. 성질이 달라서 이것들을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적인 불가론이 있어. 이걸 편의상 4번이라고 할게요. 예술 정의 불가론. 주장한 사람은 웨이츠였고요. 선생님이 이걸 왜 빨간파라고 썼는지 감이 잡히고 있나요? 뒤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뿐이야, 그치? 이게 뭐 되게 중요해서라는 보기라기보다는 자, 이거는 뭐 길게 쓸 필요도 없네. 예술은 뭐 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술로 정의할 수 있는 예술로 정의되는 공통의 형식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 오케이? 이렇게 말했고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명제는 뭐죠? P는 Q이다. 이거는 작품이다. 오케이? 뭐 이런 거지. 근데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어. 왜? 이유는 사이비 명제이기 때문이야. 그쵸? 사이비. 할 말 또 많아지는데 참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하면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두 개도 하나의 세트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야. 이거는 제도론. 주장자는 디키예요.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바로 예술이래. 좀 더 읽어볼게.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는 달리 차이점이잖아. 또 눈을 반짝여야지. 이건 선택적 요소가 됐을 거야. 뭐라고? 디케이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뭐가 필요하다? 관례와 예술이라고 할 때 쓰자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절차나 관례 이런 것들이 거쳐지기만 하면 모두 뭐다? 예술이다. 일정한 절차 관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어.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적인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끝냈죠? 설명하면서 끝냈네요. 그렇죠? 가지면 다 읽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가 많아가지고 헷갈릴 만한 질문이라는 특징이 있지.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이런 유형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 선생님은 깃발꽃비 답변을 추천한다. 단어가 많으니까. 선생님은 생각을 달리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요거는 이런 지문이니까 새로운 사람 얘기 나올 때는 동그라미 치고 이론 나오면 네모 치고 정의 나오면 밑줄 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건 단순히 중요와 안 중요의 차원이 아니라 구분 기호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식으로 새롭게 빨리빨리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케이? 힘들어. 자, 그래서 지금 21번 문제는 지금 바로 풀 수 있지 않니? 가한 문제니까, 그렇지? 그리고 물론 22번도 같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21번과 22번을 같이 풀어 제껴버립시다. 먼저 21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예측하세요. 형식론에서 한 문제 빠졌죠? 오케이? 21번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은 그 다음엔 안 나오는 확률이 높아. 그치? 가자. 1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서를 유발하다? 대놓고 나왔는데? 답 끝. 1번에서 나왔잖아. 답이 나왔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보고 어머 잠깐만 하면서 다시 한번 3번을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이게 어딨더라 하면서 또 지문을 갖다가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생님 저 불안해서 선생님처럼 과감하게 1번 찍고는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럴 수 있어. 참고로 그런 사람이 14번의 문제에 3번 찍고 넘어갔으면 큰 반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몇 번이요? 15번 문제 3번 선택지. 그 국어사 동일한 강약.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반성하시는 게 맞고
못하겠으면 빨리 답이 아닌 이유를 빨리 추출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자, 한번 가볼까? 2번. 모든 관람객, 더 이상 듣지 마. 모든 관람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대응되는 짝이었어? 비평과 아니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짝이지. 선생님이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써놓은 거잖아, 지금 여기. 물론 이게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하고 왔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특징 요소가 나오면 그건 써먹으려고 해, 항상. 알겠지? 계속 3번.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다 예술이다.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누구 쪽이었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다. 마음이다. 마음을 감정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뿐 아니야? 이거 콜링에 대한 주장이지.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다. 4번. 외부 세계의 형식 요소라고 했어. 외부 세계의 형식 요소? 아닌데 이거는 예술 작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가 뭐랑 대응되는 짝이었어? 외부랑 대응되는 짝이었지. 됐니? 마지막 5번.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가 다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예술가가 아니라 특정 작품의 어떤 비평가만. 참고로 모든 예술가가 다 나온 건 어디였죠? 디키의 제도는 아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단어들에 대응되는 짝관계를 빨리 판단해서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정식 놓고 이 녀석들의 대응되는 짝을 찾아서 옳고 그름을 빨리 판별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됐죠? 자, 형식론 문제 하나 빼버렸습니다. 다음 22번 가봅시다. 이번 문제 전체 세트의 오답률 7위 문제였죠. 정답률은 44%. 확인해보세요. 자기가 혹시 답이 맞지 않아 있다면 1번이 44%, 2번이 8%, 3번이 12%, 4번이 19%, 5번이 17%야. 자, 19, 17, 12 뭐가 느껴지니? 비등비등하지? 그럼 뭐예요?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 거지. 자, 근데 생각보다 이게 왜 그런지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22번 문제가 주는 효용이 진짜 커. 선생님 22번은 별표가 맞다고 봐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1번 선택지부터 함정을 탔거든. 함정을 타니까 1번이 답인 게 아닌 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그거야. 1번이 아니니까 또 그럼 문 몇 번 봐야 돼? 2번 봐야지.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봤더니 헛쉣! 안 나오! 답이 없음. 그럼 뭐 해야 돼? 또 지문 봐. 그러면 또 시간 끌려. 아니 방금 21번에 했던 짓을 22번에 또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끌리지. 시간 끌리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따져볼게. 1번부터. 모방론자가 뒷시장이야. 자, 모방론자는 이쪽이죠. 아리형의 주장입니다. 아리형의 주장은 뒷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당신의 작품인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답이잖아. 답의 근거가 벌써 나왔어, 얘들아. 아니, 모방론자의 핵심은 뭐였어?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거야. 키워드는 뭐예요?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라고요. 닮은 꼴이 모방이라는 단어로 대체됐다고 말하기도 웃겨. 그냥 같은 말이잖아. 오케이? 모방이라는 건 닮은 꼴이라고. 다시 한번. 모방은 닮은 꼴이야. 근데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서 문제래요. 그게 아니잖아. 얘가 할 말이 절대 아니잖아. 그지? 일단 1번이 답이어야 돼. 지금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고 계시죠? 있으시죠?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였을 거야. 그 자체라는 점에서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기 그 자체하고 변기를 놓고 변기라고 말했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제형 맞네? 1번 아니겠네? 하면 잘못 잡은 거지. 자, 다시 한번.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는 핵심이야. 오케이? 근데 뒤쪽에 그 자체라는 말에 낚인 거지.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선택지를 꼼꼼하게 안 읽는 거야. 즉 아까 우리 앞부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디테일 싸움에서 밀렸던 거야. 디테일에서 밀린 거야. 이거 놓친 사람들은. 아시겠죠? 대충 읽고 나한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어떤 특정 단어들,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들 있지. 일정한 강약이라고 나왔는데 일정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 강약을 보지 않고도 높낮이라는 판단 안 하고 마음에 드니까 끌려가고. 22번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뒤쪽에 자체라는 말에 끌려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번 답 잡았고요. 그럼 가봅시다. 나머지도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 맞는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번 낭만주의 예술가는 뭐라고 말해야 돼? 왜곡을 허용하는 거야. 그치? 자,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들은 예술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낭만주의의 핵심 아니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며, 그지? 오케이? 낭만주의 예술가 입장에서는 감정이 중요했고 독창성이 중요했고 왜곡이 허용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2번 선택지 왜 나온 거라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등장시킨 거야. 그치? 3번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 자, 표현론자는 누구죠? 이쪽이죠? 표현론자에 따르자면 뭐가 제일 중요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가보자.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오케이예요. 됐네? 아주 단순하게 풀리지. 오케이? 키워드 잡았고요. 4번 뒷시향이 제도론자에게. 뒷시향은 아까 셈이었죠, 그죠? 제도론자는 뭐죠? 일정한 절차나 관례만 지키면 다 예술이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만 거치면 예술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 맞지? 여기까지. 주장은 저의 작품도 작품 외에 다른 변기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군요. 가능하지. 왜냐면 제도와 절차와 관례만 거치면 다 오케이가 될 테니까. 그죠?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또 생겼어요. 찌리를 꺼놨었거든? 근데 또 튀어나왔어요. 얘는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아무튼 간에 좀 현명하게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불현듯 튀어나오니까 재밌네요. 네, 아무튼 간에 자, 뒷시향이 제도론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마지막 5번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자, 불가론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아이씨, 세상에 그런 공통형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럼 불가능한 건데 뭐 예술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어?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아,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있지만 실은 이거 무슨 얘기였죠? 사이비 명제지. 오케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예술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잡으시면 되는 거고 1번의 자비를 잡는 거 외에 선생님이 2, 3, 4, 5를 본 이유는 나머지 선택지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야. 만약에 불안해서 다시 이력을 봤다면 낚이지 않았길 바라고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이 선택지가 솔직히 낚일 만큼 대단히 어려운 단어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1번이 확연했지만 그 확연함이 눈에 안 띄었던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토와 반성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가는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나 지문을 읽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치?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끊어갈까요? 지문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헷갈리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문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단독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치워놓고 나머지를 푸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 지문 읽어볼게요. 자, 가자.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면서 자, 이거는 선생님 지금 단락번호는 첫 번째 거만 쓰고 말하는데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술에 대한 감상과 비평, 그렇지? 예술에 대한 감상과 비평이라는 화제로 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걸 하는 거 빼먹었네? 지금 참고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에서 서술상 특징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었죠? 서술상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왔어. 일단은 문제 상황이 전부 다 있었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는 게 특징이 하나 잡혀야 되고요. 두 번째, 시대 구분도 18세기 말이 있었고 20세기 초가 있었고 20세기 중반이 있었지.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머릿속에는 이미 떠 있어야 돼. 그죠? 구조틀을 보시고 이 나는 이제 공통점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가자. 예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술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이상주의 비평이 있다. 무슨 스타일입니다. 얘들아, 지금 가지모는 전형적인 인물 스타일이지. 오케이? 근데 참고로 주제는 예술이에요. 그죠? 주제는 예술인데 근데 이 녀석은 인물 스타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치 기술인 것처럼 기술 라인으로 흘러가고 있지. 기술이 어때? A가 있어. A의 구성 요소는 B, C, D가 있지. B는 이래, C는 이래, D는 이래. B, C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기술의 전문의 스타일이잖아. 융합이 여기서도 이루어진 거야. 문제 스타일에, 그러니까 지문 스타일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 쓰여야 됩니다. 그럼 이런 구성 요소가 나왔으면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문제가 100% 나온다는 거 확실한 거잖아, 또 이것도, 그지?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들라 기억, 맥락주의 비평. 똑같이 따라갑시다. 먼저 기억, 뭐가 있어요? 맥락주의 비평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뭔데? 읽어보자. 이 녀석은요,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인상은 뭐냐면 사회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는 거야. 이걸 맥락주의라고 하는군. 비평가인 텐은 자 이거는 사람 이름이니까 파란펜 들어가겠다. 비평가인 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텐이네요. 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니?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텐에 뭐 나왔어요? 주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면 위험해요. 위험한 질문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환경이라는 단어와 결과만 쓸게. 상황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었지? 사회에 미치는 효과. 오케이? 저보다 물론 이제 이 단어들은 사회라는 단어랑 묶여 있었죠. 사회 환경, 사회 상황, 사회에 미치는 효과, 그렇지? 이런 요소들별로 비평의 근거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류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야. 키워드가 되게 많은데 문화라는 단어 정도와 그렇지? 그리고 반영한다. 반영론적 하면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문학에서도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뭐 반영론적 관점 이런 거 배웠잖아. 그 반영론적 관점이 바로 요걸 맥락주의를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작품은 사회 문화적 상황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네. 자,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해.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플러스에서 작가의 심리라든가 또 작가가 존재했던 어떤 심리적 상태와 이념 이런 것들도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주의는 단순한 반영론이 아니라 반영론이나 표현론과 같은 외재적 조건을 다 최대한 따져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맥락주의라구나. 그러니까 이거지. 도대체 2000년대 사람들은 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일회용품 문제가 발생했다. 스타벅스가 유명했다. 그렇지? 사람들은 커피 마시는 거 일상화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져보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그러나잖아. 차이점을 이제 규명할 거야. 차이점 나오면 뭐가 됐을 거야? 선택지 요소가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러나 봅시다.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는 맥락주의는 그렇구나. 근데 밑에 단락이 얘기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중심 단어가 있어? 객관적 자료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요. 결국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해봤죠. 오케이? 그럼 이거 뭐예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의 내용은 작품의 본질을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걸 본질을 무시할 수 있다.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대.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였던 거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나온 거죠. 지금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네. 그치? 구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니은이 나왔고 디귿이 나올 건데 이 두 개가 여기에 대한 공통 대안이었던 거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몇 번 해결됐죠 방금? 20번 해결됐죠? 해결됐습니까? 원래 이게 있었는데 이게 나왔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요거가 나왔지.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네? 그래서 요거가 나왔다는 게 가의 내용이었죠. 나의 내용은 뭐였어? 원래는 맥락주의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은 맥락만 따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작품의 내용은 뭔가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절대론적 관점의 내용이 부족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게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빡 보셔야 돼. 20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4번이야.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5였다는 거야. 정답률이 41%밖에 안 나왔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 읽고 나서 설명할게요. 가보자. 형식주의 비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으로 형식주의 비평 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럼 이건 또 뭔데? 이 녀석은요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에 차이점,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 그렇지?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했었지? 구조간 유기성 분석. 그 다음에 유기적 분석. 얘들아, 유기적인 게 뭐예요? 유기적인 게 뭐죠? 밀접한 상호 연결 관계라는 뜻이지. 오케이? 사람의 지능은 뇌와 사람의 신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왼쪽으로 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왼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 뇌와 여기가 긴밀한 연결 관계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아무튼 계속 갑니다.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프리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차이점. 오케이? 자, 이거는 no. 사물, 풍경과 같은 내용은 no. 그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yes. 조형 요소, 선이나 색 같은 거, 형태 같은 거, 이런 녀석과 플러스 또 뭐도 있다고? 비례, 율동, 강조와 같은 조형 원리. 조형 원리. 비례나 율동. 자, 키워드니까 좀 강조 좀 해놓을게. 프리드의 형식주의 비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였냐면 조형 요소라는 것과 조형 원리라는 거래.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예술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뭐 했다? 주장이잖아, 주장. 그런데 그 주장을 할 때 내용이 아니라 no, 형식인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중요하다, yes. 이렇게 대립된 짝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도 100% 확률로 선택지에 등장해 있겠지. 됐죠? 자, 그럼 뭐예요? 물론 대안이 수 있어요. 형식주의 비평, 그렇지? 작품의 형식을 따져보자는 얘기니까. 근데 형식 안에 조형 요소라든가 이거는 빨간색을 썼으니까 예뻐요. 이거는 회색을 썼으니까 침울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선을 굵었다 짧아졌다 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뭔가 운동감이 느껴지게 했다. 뭐 일정한 굵기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이 느껴지게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프리드의 형식주의 비평이겠지. 한 점 피죠? 자, 그런 다음 인상주의 비평 얘기가 시작됩니다. 인상주의 비평. 그럼 이건 또 뭐한데? 봅시다.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쪽은 분석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래요. 낚이지 마시고요. 회의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회의 중인 게 뭐 하는 거야? 의미가 있다. 노쓸모, 무쓸모라는 거야. 아니 그거 분석해서 뭐 할 거야? 그런 거 왜 해? 라는 거지.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일까 설마? 그건 아니지. 자, 객관적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고 하는 비평가. 프랑스 참 이름이 독특하지 않니? 이름이 프랑스예요. 우리 송일국 씨 아들들 3명 대한민국 만세 이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으로 프랑스, 이름이 프랑스네요. 아무튼 프랑스라는 비평가가 얘기합니다. 인상주의 비평은 다른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에요. 키워드 다 나왔네요. 자율성과 창의성이에요. 저 사람이 A 하다 B 하다 말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색감에서 간지나. 그럼 괜찮은 거야. 누군가가 까만색으로 화면을 그려놨다고 진짜 까맣게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는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형식이 이렇군요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상주의 비평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느낌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게 비평 아닌가? 그렇지 않니?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정리,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말자. 이건 참고로 노죠. 노, 작가의 의도 고려하면 안 되고요. 또 그 밖의 외적 요인은 no. 대신에 yes는 뭘까요? yes의 짝은 비평가의 자유의지만 있으면 된다. 비평가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 더 상상력만 있으면 돼. 그럼 너 이것도 대립되는 짝이잖아. 선택지에 내고 싶었겠지?
그리고 키워드로 자유의지와 상상력 정도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노 요인으로는 의도와 요인 잡으시면 되겠고요. 됐죠? 지문 다 읽었네요. 자, 일단은 지문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생각보다 지문의 길이에 비해서 정리된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좀 선생님이 좀 약간 날려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어려운 지문 분석할 때 칠판 모자라지 않든, 예전에 비스 지문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이 칠판 다 쓰고도 모자라서 또 쓰고 또 썼잖아. 근데 지문 길이 어때서 짧았지? 이만큼 길진 않았잖아. 근데 이거는 할만하다 이거야. 할만했어 솔직히. 적응하자. 점수 낼 수 있다. 알겠죠? 쫄지 마시고. 자, 그러면 20번부터 문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20번 내용 전개 방식이야. 대립되는 관점들이 1번 수렴되어가는. 자, 정확하게 용어 정리하라 얘들아. 수렴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렴된다고 말해? 한 점에 모여가는 거. 아마 니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야. 선생님은 사전을 봐야 하는 단어지만 너희들은 물론 사전 안 봐도 알지만 수업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니까 영에 수렴한다, 뭐 영에 가까워진다 이 뜻이잖아, 그렇지? 야, 가까워진다고 단순화시켜도 되는 거니? 영에 수렴한다를 영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해도 되는 거야? 가깝다는 말로 이게 적절한 의미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워진다는 말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간에 1번은 아니야. 2번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해서 종합적 결론을 내주셨다. 봐봐. 물론 평가를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애매해. 근데 보통 애매한 건 뒤로 보면 된다고 썼잖아. 얘도 똑같은 패턴이 벌어지지? 애매한데 뒤쪽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종합적 결론을 내렸대요. 결론 냈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잖아. 이게 무슨 결론이야? 아니지? 땡? 근데 3번부터는 눈에 불을 켜봐야 돼. 3번이 17%고 5번이 27%거든. 3번 화제가 참고로 근데 여기서 이란 얘기를 해야 돼. 참고로 이 지문 선택지를 보면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화제와 관련된 이렇게 나왔잖아. 화제란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두 개를 묶는 공통 단어로 화제라고 말한 것뿐이야. 오케이? 화제는 예술의 정의였고 예술에 대한 비평은 감상과 비평이었습니다. 됐죠? 이 두 개를 화제라고 묶은 것뿐이야.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서 차이를 밝혔대. 자, 봐봐. 천천히 봐봐. 얘네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했어? 아닐 거야. 그런데 자,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겠지만 혹시 내가 3번을 했다, 해서 틀렸다 라고 한다면 이걸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뭐냐면 나 또 대충 풀었구나. 아마도 그랬을 거야. 분석이란 단어가 예뻐 보였을 것 같아. 이거 분석하는 글이잖아. 오케이? 분석해서 서로 차이를 밝히고 있다. 차이가 나는 내용들도 나왔었지, 그렇지? 이런 거 정말 많았었잖아,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 yes, no 짝이 했었지. 그러니까 분석이란 단어나 차이란 단어에 낚여가지고 3번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야. 또 디테일이야. 분석을 했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건 아니잖아. 느낌이 왔어? 지금 선택지 구성 요소를 보라고. 선택지가 아까 봤던 지문들이랑 똑같이 디테일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처럼 단순하게 특정 단어를 빨리 마킹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형식의 스피드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녀석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단어까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 문제가 고도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3번의 교훈은 그겁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4번 아까 말씀드렸죠? 관점에 문제점을 제시했고 문제점이 정확하게 드러나는가? 낭만주의 그리고 디샹의 샘이 아니고 샘 그다음에 샘은 뭐야? 맥락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맞고 그리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4번. 그럼 5번은 뭐가 문제였을까?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했다. 봐봐. 이것도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3번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느낌으로 풀면 끌려갈 만해. 왜냐면 다양한 이론 오케이 좋아. 사례 있어. 시대순 있었거든. 어딘가에 다 있어. 이해됐니? 선생님 얘는 좀 근데 얘도 A가 있었고 그 A를 해결하기 위한 BC가 있다면 나름대로 순서는 맞잖아. 근데 이거는 시대순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이 녀석은 뭐가 가장 크게 잘못됐어?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가나 공통점이. 됐죠? 근데 틀린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다양하다는 단어와 시대순이라는 단어에 낚이고 3번에서 분석하다와 차이라는 단어에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디테일 싸움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해됐죠?
20번은 여기까지. 21번 아까 풀었고요. 22번 풀었고요. 23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와 나를 읽은 후에 왜? 그 어. 5번에 몇 번? 5번, 어. 20번에 5번 하나의 사례가 틀렸다고 보는 화재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거. 이것도 좀 잘못. 이것도 잘못되긴 했네. 잘못했지. 당연히. 하나의 사례를 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어디다 힘을 줬다는 거냐면 빨리 푼답시고 특정 단어에 낚이는 거를 조심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5번도 아니어야 해. 그런데 왜 도대체 27%? 왜 때문에 이게 27%냐는 거야. 오케이? 천천히 보면 답이 보일 거야. 근데 급하게 풀면 안 보인다는 거지. 급박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다시 진짜로 이제 23번 넘어가 볼게요. 비평문을 쓰겠대요.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입니다. 자, 앞에 뭐 이런저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팸플릿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움이라는 작품인가봐. 화가 A가 화가였던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른 신발을 보고 그랬어요. 느낌이 와. 역시 편의상 기억이라고 할게. 보고 그림. 이게 나와야지. 보고 그랬다며 모방이잖아. 오케이? 두 번째, 화가 A의 예술과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 삶에서 영향을 받았답니다. 니은의 키워드 다 필요 없어. 예술과 정신이잖아. 오케이? 작품에 깃들어 있는 정신 얘기라고 썼습니다. 정신 얘기 어디 썼더라? 보이죠? 계속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됐다. 이건 따뜻한 계열의 색깔을 얘기했어요. 색상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표현론.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오방론. 어딘가? 색깔 얘기한 게 어딨어?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슬슬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색깔 얘기 최근에 어디서 썼냐면 안 보이지 잘 그지? 프리드의 형식주의 비평이에요. 그치? 형식주의 비평이 따르자면 조형 요소인 색깔을 가지고 작품을 설명하는 거는 형식주의로 비평한 게 맞지? 그쵸? 자, 그런데 선택지를 어떻게 말했는지 봐봐. 자, 이거는 선생님이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거 못한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빨리 캐치가 됐다면 지문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푼 거기 때문에 문제는 수월하게 풀린다는 거죠. 자, 먼저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해 봅시다. 콜링우드의 관점은 뭐였었죠? 표현론입니다. 표현론이니까 뭘 써먹어야 돼? 니은 얘기를 써먹어야 돼. 그치?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 정신. 됐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신과 이 정신은 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정신을 논했는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2번 DK 관점은 뭡니까? 제도론입니다. 절차와 관리입니다. 맞죠?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요.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래. 잘못했는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 DK가 말하는 제도론은 뭐이지? 일정한 절차와 관리에 그게 있어야만 제도로서 제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화가였다는 것 자체는 제도로서의 자격이 아니잖아. 그쵸?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에 화가 인정제도가 있어? 얘가 그랬으면 다 무조건 예술작품이라고 인정해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케이? 2번이 답이네. 확인하셨죠? 3번 가봅니다.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템은 무슨 주의? 어디 갔어? 텐. 맥락주의네요. 그죠? 맥락주의 비평 입장에 따르자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예술가 정신의 뭐다? 상징임을 알 수 있대요. 자, 작가의 심리나 이념을 추가해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맞는 얘기고요. 4번 프리드의 관점. 프리드는 형식주의 비평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어디 갔니? 안 보이니? 또 여기 있지? 프리드에 따르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자, 프리드는 색깔을 유기적으로 구성했으니까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치? 조형 방식. 그러니까 이 작품을 우수하다고 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지. 됐나? 마지막 5번째. 프랑스의 관점은 인상주의야. 자, 작가의 의도나 외적 요인 같은 거 따지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그림 속의 새끼 가리는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다. 나의 삶에서 뭔가를 느꼈으면 된 거잖아. 맞죠? 오바도 많은 얘기겠네. 자, 정말 정보가 많아. 정보가 많지만 그 정보를 차분하게 정리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고요. 자, 24번만 넘어가면 더 할만한 것 같은데요. 자, 24번은 얘들아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문제에 괄호 열고 3점이 붙어 있지 않니? 근데 그 3점이 좀 옆에 다른 문제로 가 있다는 게 특징인 거 생각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A는 기억의 관점이고 B는 니은의 관점이잖아. 이건 무슨 단독 문제였던 거야? 실은 나 단독 문제야. 선생님이 그냥 어차피 그냥 다 읽었으니까 한 번에 가지만 원래 나를 읽고 바로 얘를 풀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게 어딨어? 자기 방식인 거죠. 자, 가볼게. 기억의 관점은 뭐였죠? 여기 맥락주의 비평이었고요. 니은의 관점은 형식주의 비평이었습니다. 맥락주의라고 하는 게 뭐가 특징이었지? 사회 역사적 배경을 봐야 돼. 그리고 작가의 어떤 심이나 어떤 이념 같은 것도 봐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의 단점은 뭐라고? 외적인 요소에 너무 치중해. 그래서 내적인 요소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형식주의가 나온 거고,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형식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분석해서 사물이나 풍경 같은 내용이 아니라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었지.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A부터 보자. A는 뭐 어떻게 말했나 볼까?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사막마을의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 야, 이게 뭐야? 사건이잖아. 사건 맥락이지. 어디 갔어? 사회 영어적 안 써놨네.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죠. 또 그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고발했대요. 느껴지십니까? 이거 사회적 효과잖아. 오케이? 지금 저 독일론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회적 효과가 분명히 주어졌죠? 맞죠? 오케이. A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1, 2번 읽으러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2번. 1번.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역사적 정보는 사건 맥락이죠. 됐나? 1번 지워져. 오케이. 2번. 이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했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맞지 하고 되게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이게 2번도 실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실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냥 느낌으로 풀면 안 돼. 사회에 미치는 효과 얘기가 반드시 맥락주의에서 나왔어야 돼. 그치? 근데 아까 맥락주의 설명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자. 맥락주의에서 여러분들 8페이지 오른쪽 윗부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부분 뭐라고 썼지? 예술가가 살던 두 번째 줄 시대의 환경, 정치, 경영,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잡았다며.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라는 게 그냥 심리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지문 속에 존재하는 단어였잖아. 그치? 그래서 근거를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답은 3, 4, 5. B를 봐야 알겠네? B로 넘어가 볼게요. B는 뭐냐면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였어. 아이는 양팔을 들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잠깐만, 이거 니은이 이게 아니지 않니?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거 인상주의 아님? 인상주의. 그렇지. 뭐가 이상하다 싶었어. 이거 이게 니은이고요. 이게 그냥 편상 되기 지나갑시다. 근데 뭐 어쨌든 요거랑 비교하자. 자, 인상주의는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게 보이면 안 돼. 알겠지? 외적인 요인은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맥락주의랑 반대 지점에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얘는 내 느낌, 내 상상력 이런 게 중요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슬퍼 보이고요. 우울한 색깔과 기괴한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나는 빛을 봅니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게 난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3번. 일단은 B는 인상주의인 거와 실제 맞지, 그치?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3번.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 서술한 것은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맞잖아, 여기까지? 근데 뭐가 문제였어? 괄호 열고 작가에 괄호 닫고 괄호 좀 쳐놔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그 디테일 괄호 치니까 그게 그냥 맞는 말이 되잖아. 요즘에는 오답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다? 맞는 문장 안에 틀린 단어 수수 넣기 작업을 들어간다. 되셨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에 비평가의 주관적인 인상. 우리가 10시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였구나. 그렇지? 시계를 좀 돌려놔야겠어. 자, 아무튼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 맞죠? 주관적 인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느낀 점입니다.
마지막 5번. 희망을 갈구하다라고 한 단어는 왜 쓰인 거라고?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자, 주관적 인상이라든지 요거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든지 그 단어를 지문 속 요소랑 연결하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24번까지 해결됐고요. 25번은 쉽게 해결됐을 겁니다.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참고로 답인 3번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의 이론은 서로 다를 입자죠. 근데 우리 지문 속에 있는 이론은 명제로서의 이론을 말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단어.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니까 동음 이용한 게 맞습니다. 됐죠? 아, 힘들어. 자, 여기까지 해서 25번 문제까지 한번 쭈루룩 살펴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마 예상컨대 다음 주에도 나머지 두 지문을 좀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야. 그리고 자, 공지. 오늘은 23일, 다음 주 30날 빨간 날이지만 수업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 말이야, 잠깐만. 침 싸면서 들으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